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서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이미 겨울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며 협상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붙잡지 말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단도간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47명으로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사망자도 6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상황이 심각한 중국 등 11개 나라를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규모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미국의 무기 지원이 사태를 악화시킬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이 오늘 제1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최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또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지금 구속 기소되면서 사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 목전까지 왔다는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3일 민주주의가 군사 정권 이상으로 질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미 무혐의난 사안에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의 오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지난 9월에 한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12월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생일로 기억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이 대표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소화하면서 정부와 검찰을 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중점적으로 좀 다루려고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두 분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의 소환 통보 일단 예정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측 가능했고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검찰은 우리 야당 대표의 망신주기, 표적 수사 예. 이런 걸 이어가고 있는 게 보여지면서 참 그게 생일이고 자기 고향 방문하는 날 네.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참 고약스러운 검찰이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식 논평 평가 나왔습니까?
제가 논평을 내고 왔습니다. 아,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대장동, 백현동 관련한 예.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성남 FC 제3자 뇌물 사건도 네.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지금 오늘 또 하나가 네. 아마 소환을 했는 걸로 아는데, 소환은 네네. 오늘 한 게 아니고 예. 어제 아마 통보를 한 걸로 알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생일날 이걸 받았다고 굉장히 이제 언짢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생일날은 이런 일이 소환되지 않도록 검찰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생일날 소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좀 고약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죠. 예. 그리고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겁니다. 잘 대응해 나갈 거고 예, 예. 하나하나 풀어갈 건데, 오늘 성남 FC 관련해서 나왔던 거는 사실 5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우리 탈탈탈 5년 동안 턴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면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사안들인데 검찰의 판단이 바뀌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바뀌고 네. 검찰 수뇌부가 바뀌면 그때 검찰의 수사 내용이 바뀌고 수사 결과가 바뀌면 검찰 수사를 누가 믿어주죠? 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탈탈 털었다. 그리고 성남 FC 광고 관련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사안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걸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재조사를, 검찰에서 우선 이게 재조사를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를 얘기했어요. 아, 예. 그래서 보완 수사를 다시 경찰에서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통보를 한 거고, 예. 검찰은 그 이후에 보완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보강해서 그 답변을 들어야 하니까, 네. 사실 거기 경찰에서 검찰에 보내는 공소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때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장을 청구해서 실제적으로 이 내용의 영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를 그걸로 피의자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실들이었던 거고요. 예. 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남 FC는 시민구단이에요. 네.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구단주로 하는 시민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구단들이 재정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대기업 예. 후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단주를 맡고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뭐 네.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우리 경남지사 시절에도 경남 FC 운영할 때 기업 후원 받았던 거고요. 네. 여러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기업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인가요? 네. 그분부터 다 조사를 하고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털어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 시민 구단을 다 털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데 대해서 논리를 설명드리자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다 말씀 나열하기는 너무 많고, 예. 부정한 청탁이 어떤 게 있었느냐면 용도 변경, 네. 다시 말해서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사옥 짓는 거, 예. 그다음에 저희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병원 부지로 돼 있던 것을 상업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이런 예. 것 등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죠. 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다 하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주어졌어요. 50억, 그다음에 네. 39억 예. 이런 대가가 주어졌으면 이미 그거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때 예. 뭐를 나중에 재판에 가면 따질 거냐 하면, 그러면 이걸 광고로 해가지고 돈을 지불했잖아요, 대기업에서. 예. 그러면 이 광고가 뇌물성이냐 아니냐를 판별해야 돼요. 판단을 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대기업에서 성남 FC에 광고를 했느냐. 이 지점이 그때만 굉장히 했느냐, 중요합니다. 아니면 계속 해왔느냐? 딱 일회성이 맞습니다.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예. 자,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다 문제가 돼요. 실제요, 저도 서울시 부시장을 했는데요. 네.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예. 여러 행사에 기업의 후원을 받습니다. 네. 그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여러 행정적 편의라든가 제도적 편의를 봐줍니다. 그 네. 후원한 그룹들에 대해서. 그럼 그건 다 그러면은 부정한 청탁입니까? 예. 그게 부정한 대가입니까? 예. 그런 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한 행정적 행위, 정책적 판단을 법률적 잣대로 몰고 가면 도대체 그러면 시장들은 어떻게 정책 행위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행정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예, 시장적 알겠습니다. 편의라고 하는 걸로 해서 모든 걸 다 묻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잠깐만요. 일단 이 성남 FC 후원 관련 의혹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에서 후원금 160억 정도 유치하는데 이 대가로 이 검찰 주장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줬다. 이런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 전 성남시 추진팀장 지금 뇌물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공소장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오늘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관련해서요.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일 의총을 열어서 뭐 대책을 논의한다면서요. 예. 저는 이제 뭐 당대표가 결정을 하겠지만 예. 최종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당에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건 당에서 소환에 응해서는 안 총력 대응을 된다. 해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지금 대장동 수사하다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을 털면서 남욱과 대장동 수사 지금 막혀 네. 있는 게 아니라 재판 중이죠. 재판 예. 중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 남욱과 유동규를 몰아세웠어요. 예. 그 둘의 주장이 뭐냐면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엮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김만배에 대해서 얼마나 무리한 압력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극단 선택을 하다가 지금 중환자에 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김만배 씨가 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대장동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방향을 턴해서 성남 FC로 간 거 아니냐는 의혹을 하고 있어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 그리고 표적 수사, 네. 그다음에 청부 수사 당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응을 해야 대해서 한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당 차원으로 대응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 아니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예. 네.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김은희 의원님의 그 생각과 제가 바라보는 견해도 같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예. 이제까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왔고요. 대장동 네. 사건이며 이런 것들인데 예. 저는 이러한 부분을 들여다볼 때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바라볼 때 뭐냐 하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요. 네. 우선 이것이 첫 번째 의혹이 제기된 거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경선 대장동 관련 의혹은 예, 그럼요. 지난해 예.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예,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예. 이 의혹들이 저희 정부에 들어와서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아니고 네. 그 전에 의혹이 제기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에 검찰 수사가 문계기 수사도 있었고 사실은 네. 수사를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진행이 되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지방 정부의 부패와 관련되어져 있는 수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의 부패라고 하는 지방 정부의 부패라고 하는 말 우리 양 의원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죠. 뭐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조사 안 해요? 예.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개입한 그 결정적인 대화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 소환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편파적이다. 예. 그리고 청부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안 하냐고 그 답변 좀 도이치모터스 해주세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검찰이 이 굉장히 편파적 수사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이치모터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영장도 여러 번 청구가 됐었고요. 압수수색도 열 몇 번에 이루어졌다는 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검찰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님에 관한 어떠한 예. 불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대화록이나 예.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증거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지금 그런 증거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새로운 증거라든가 증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서한 조사 한 번 안 했잖아요. 뭐 서류상으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예.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그 의혹이 누가 제기했냐?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내용도 예. 우리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대장동 의혹처럼 네. 같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성남FC 관련해서 224번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 관련자들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그 누구도 압수수색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파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 수사가 있었지만 추가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형평성에서 근데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미 그 부분을 검토를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떤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종결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검찰의 다음 수순은 아마 체포동의안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노웅래 의원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고 본회의 보고가 되면은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민주당은 방침이 정해졌잖아요. 뭐 자유투표인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 부결시켜야 한다. 네. 왜냐하면 예. 그 동안에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준 걸 보면 여러 의원들 사례를 보면 사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네. 뭐 약간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거나 예.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여러 과정에서 드러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줬던 건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검찰 수사 받았어요. 예.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압수수색을 자택에 압수수색을 가서 돈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자기들이 그랬어요. 예. 보도에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미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체포동의안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내일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부터 72시간, 네네. 70시간 사이에 그 국회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무기명 투표로. 예.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까지 사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아마 이런 예, 저기 3명 체포동이 있었죠? 있었죠. 예, 뭐 정찬민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과 의원, 같이 정정순 의원. 예. 그런 경우처럼 네. 이게 이제까지 국회가 국민들께 굉장히 불신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국회가 스스로 그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부결시키고 방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이제 당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유 투표를 통해서도 이분들이 다 극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자유투표로 가긴 하겠지만 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자유투표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씌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이게 이제 노웅래 의원이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이재명 대표다. 뭐 이런 걸로 아마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당론으로 이것을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전례에 따라서 충분히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저는 투표하면 예. 결과가 저는 체포 동의안에 동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하여간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고 자기의 혐의를 즉 피의자의 그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으면 네. 불구속 기소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닌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예. 굳이 체포 동의를 해서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 이유가 뭐죠? 그건 진짜 그야말로 검찰권의 남용 아니에요?
저는 이 저기 네. 체포를 하려고 하면 체포 영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검찰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영장을 법원에서 하죠. 발부는 뭐 법원에서 하는 하겠죠. 거잖아요. 법원에서 해준 건데.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왔냐면 영장이 나오면 영장은 사실은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를 해서 아니, 청구하니까 줬을 거 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네. 계속 검찰만 공격하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발부한 거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발부 안 했으면 요청을 안 했으면 네. 법원에서 발부하겠습니까? 아니 물론 법원에서는 법원의 판단도 그걸 있었겠죠.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그럼에도 판단도 불구하고 있었겠죠. 법원에서 그거를 영장을 네. 발부했다라고 네. 하는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판단이 있을 텐데 네. 저희들도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검찰권의 남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서요. 진짜 중요한 주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이제 어저께 현장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네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 해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3사 발생 후 3시간이나 지나 참석한 4차 상황 판단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구체적 지시는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해달라고만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작 서울시 컨트롤타워 단톡방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신 대로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검찰 고발한다고 했나요? 검찰 고발이 아니고요. 예. 윤리위원회에 일단 윤리위원회.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 당에서. 예.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그죠?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컨트롤타워 단톡방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 뭐 저도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시 부시장 아닙니까? 예.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노량진 수몰사고라는 참사가 있었고요. 그때 예. 작업하던 인부들 한 6분하고 구하러 네. 들어갔던 소방관까지 해서 한 7분 정도가 돌아가는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즉시적으로 그런 참사가 벌어지면 관계장,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관계 담당 실장, 국장 밑으로 이제 담당자까지 단톡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든가 이러이러한 현장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부족하고 있으면 이런 거 채워야 된다라고 즉각적인 토론이 그 단톡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곧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워낙 천만 시민이 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저기 사고가 많은데 오세훈 시장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저는 뭐 증인으로 오셔서 자기가 했던 일들 사과도 하셨잖아요, 본인이. 예. 준비 부족이었고 예. 그런 참사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 현장 대응에 제대로 못했다는 얼마 전에 사과도 했기 야삼당이 때문에 모여서 89명 증인 채택할 때 그때는 안 포함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예. 포함되지 근데 이제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뭐 서울시장 정도면 예. 저는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은데 그거야 여야 합의로 정건된 거니까 네. 그건 뭐 별 상관이 양금 없는데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신현영 의원은 지금 증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네. 어떤 점에서요? 예. 당연히 뭐 이 현장에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네. 전반적인 내용도 저희가 조사해야 되지만 예. 신현영 의원이 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 하면 본인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네. 그 사분의 중요함 골든타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역사를 하셨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구조 활동을 하러 가는 구조차를 DMAT를 본인의 집을 경유해 감으로 인해서 20여 분 이상 지연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날 그게 SNS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던 거. 그 다음에 예. 다음 또 중요한 일은 15분간 그 장소에 체류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뭐 다 구조가 끝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때 중요했던 사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로 분류돼 가지고 이송이 됐는데
이 호흡과 맥박이 있는 거를 소방관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다시 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예. 거기서 사망자와 그다음에 살려야 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네. 또 중환자와 경환자로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그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런 걸 하는데 지원을 시켰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 자체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네. 한 사람이 국민의 이 의사이기 때문에 예. 훨씬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긴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분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참 국정조사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걸 왜 신현영한테 물어요 그거를. 신현영 의원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만큼 책임지면 되죠. 근데 그거하고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그리고 당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은폐, 축소, 왜곡, 책임 회피 시도는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조항에 신현영 의원이 해당되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 증인으로 불러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하기 싫다면 하기 싫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신현영 의원이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작은 실수가 있죠. 작은 실수는 그 작은 실수만큼의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네.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 문제가 무슨 국정조사의 핵심 이유인 양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침소봉대 저는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예. 책임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신현영 의원이 한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 예. 그분이 그나마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의사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증인으로 김원희 하시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으로 부분은 채택하잖아요. 굉장히 예. 침소봉대 하시는 것은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국정조사 하기 윤리위에 싫다고 제소하는 그랬습니까?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여기까지. 국정조사 하기 싫다고 말한 적 한 네, 번도 여기까지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증인 채택하는 부분은 여야 합의로 채택을 하는 거니까요. 네. 또 두 분 말고도 또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합의를 통해서 꼭 불러야 할 분은 부르는 게 그럼요. 맞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 눈보라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하고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28건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전 11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제주에서 결항한 항공편은 출발 기준 63편입니다. 김포 출발 24편, 광주 출발 10편 등이 결항했습니다. 여객선은 47개 항로 57척이 통제됐고 국립공원은 10개 공원 256개의 탐방로가 통제 중입니다. 교통사고 등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28건 발생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에서 후원금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월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공소장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판례에서 더 나아가 3가지 판단 기준을 새로 제시했는데요. 우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전체적인 경위나 목적에 비춰봤을 때 기기 사용이 한의학에 입각한 응용행위와 무관하다는 게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개발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 의학의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또 충분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판독 오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공중보건상의 위해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와 비교하면 한의사들의 교육 과정이 보강돼 왔고 또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건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인데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거라며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취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19를 비하하고 5.18을 왜곡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두고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꼬집었고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4.19 혁명 가치를 부정하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4.19 당시 시위 현장에 나가 총상까지 입었던 박기철 씨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1960년 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분명히 외친 건 김 위원장이 주장한 대로 밥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였단 겁니다. 온 국민이 타답을 당했다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열망을 한 자유, 민주, 정의 이거를 위해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4.19를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권이 계승했다는 김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승은 아니죠. 잘 이게 다듬고 그 꽃을 피워야 되는데 혼란기에 우물우물 하다가 박정희 군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 끝까지 남아 싸웠던 김종배 씨는 당시 광주 상황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시민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던 그 순간입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다 대고 집단 발포를 했어요. 또 무장도 안 한 맨손으로 저항한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서 수십 명을 즉사시키고 그런 5.18 정신을 왜곡하고 깎아내린 김 위원장의 여러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헬기 사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김광동 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고비에서 자리를 지켰던 두 사람. 한 목소리로 김광동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여기 와서 빌어야 된다고 잘못을.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나는 절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나는 봐서 그거는 임명을 나는 무조건 철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과거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걸로 좀 봅니다. 어두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를 이끄는 곳이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그런 곳의 수장으로 아픈 역사를 헤집었던 인물이 적합한지 되묻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5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이런 재유행 상황을 반영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내일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증가세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5,744명입니다. 전날보다 12,000여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5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0,000명 넘게 많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지난 9월 1일 이후 16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5명 늘어난 547명으로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2명 남았습니다. 정부가 내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앞으로 좀 변수가 남아 있다고요? 네, 국내 우세 중인 BA.5 변이 검출률이 하락하고 대신 BN.1 변이 검출률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N.1 변이 검출률은 20.6%로 전주 대비해서 3.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BN.1 변이는 BA.2.75의 하위 변이로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웃나라 중국에서의 유행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방역 완화 조치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우세종은 BA.5의 하위 변이인 BA.5.2와 BF.7입니다. 여기에 최근 9개 성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확산한 BQ.1과 BQ.1.1 변이가 일부 검출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BF.7 변이 검출률이 4%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등 11개 나라를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질병청은 표적 검역국 지정이 과거 시행했던 방역 강화 국가 지정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입국 제한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 내외. 젤렌스키는 전시복장 그대로 국방색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무공 훈장을 건넸습니다. And he said, give it to a very brave president. And I want to give you that is the cross for military merit.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암으로 숨진 아들 얘기를 꺼내며 화답했습니다. My son who fought in Iraq, they have what they call a command coin. You've seen those coins we have in the battlefield. I will make sure that he gets one of those. 바이든 대통령은 300일 동안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을 견뎌낸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며 처음으로 이뤄지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he package will include a Patriot missile battery, which will train Ukrainian forces to operate as part of the ongoing effort to help bolster Ukraine's air defense.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은 대공 방어력을 강화시킬 중요한 조치라며 미국 지원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타협할 수 없다며 최근 제기된 평화회담을 통한 휴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How many parents lost their sons and daughters on the front lines? Just peace, no compromises as to the sovereignty, freedom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my country. 곧 2년째로 돌입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젤렌스키 방문은 전쟁 장기화에 필요한 미국 지원과 물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할 거라며 평화 협상의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방미 기간 평화 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걸로 기대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 건설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나 보고 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나타나줘. 엄마가 어떻게 해야 네가 꿈이라도 나타나겠니?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켜주세요. 약속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 유가족들이 막 울고 쓰러지고 병원에 구급처럼 몰려나가고 실려가고 또 유가족까지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면 국정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부터 빨리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서 좀 질서 있게 해요. 사과가 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137명이 기능으로 와 있다는 거 정도로 알고 있고요. 위치는 파악을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현재는 지금 수반하고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시고? 정리하는 경찰이 배치가 돼 있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또 배치를 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는 저희도 지금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경사님이 모르시는 신청을 여기 데리고 왜 오세요? 아니 질문하실 분도 계십니까 혹시? 그때 있었던 사람이 와야 답변을 했다. 저기 얘기 좀. 네. 잠깐만요. 또 사고 나가시죠. 천천히 가주세요. 항상 이런 일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계속 파헤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사과 받는 것도 싫고 지금 와서 진실 규명 웃기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유족들 지금까지 장례치느라고 정신없어. 이제 한 달 넘으니까 겨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사람 일이 아니라 우리 전부의 일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경찰들 이렇게 많으시네요. 근데 왜 그날은 6시 반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절기 동지인 오늘 또다시 북극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내일은 한파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50cm 이상, 서해안에도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9도, 울산은 영하 7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1도, 광주는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성탄절인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